단 72시간. 왕좌에 앉아있던 시간이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다는 것,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어떤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수십 년을 누리지만 어떤 이는 단 3일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1624년 3월, 조선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한 명은 평양으로 피난길에 올랐고 한 명은 서울 창덕궁에서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 왕좌에 앉은 남자의 이름은 흥안군. 선조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왕이 되었던 3일. 그 짧은 시간이 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왕위를 차지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가 남긴 저주까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과연 반역자였을까?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10번째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갈 무렵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흥안군. 아버지는 조선의 14대 왕 선조였고 어머니는 정빈민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자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어둠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조선 왕실은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나라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고 왕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조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14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자가 없었습니다. 왕비 의인왕후 박씨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왕실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적자 없는 왕위 계승. 이 문제는 조선 왕실의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선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에게 여러 서자가 있으되 적자가 없어 조정이 근심하였다. 이 한 줄의 기록 뒤에는 무수한 정치적 암투가 숨어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 다툼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왕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대신들은 각자 지지하는 왕자를 정하고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후궁들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흥안군은 10번째 아들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앞서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은 순서. 이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첫째나 둘째 아들이었다면 왕위 계승의 중심에 섰을 것입니다. 반대로 막내였다면 아예 권력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번째. 이 순서는 그를 왕실의 주변부에 머물게 했지만 동시에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왕족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특권을 주었지만 동시에 족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애매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자리. 기대받지만 선택받지 못하는 위치. 그런 자리는 때때로 가장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능력과 열망은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흥안군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궁궐 안에서 자라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형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는 모습. 후궁들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음모를 꾸미는 장면. 대신들이 왕자들을 저울질하며 계산하는 눈빛. 이 모든 것이 어린 흥안군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1608년 흥안군이 10살이 되던 해에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광해군에게 넘어갔습니다. 광해군은 흥안군의 이복형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왕실의 구도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흥안군은 이제 왕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에게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위험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태어난 순서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흥안군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왕실의 복잡한 권력 구조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위치, 벗어날 수 없는 신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태어난 환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흥안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해진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장면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조선 왕실에서 적자라는 단어는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통성이었고 권력이었으며 나라의 안정이었습니다. 선조시대의 왕실은 이 적자 문제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궁의 아들 중 누군가를 세자로 책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후궁이 각자 아들을 낳았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것은 왕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외척 세력, 왕실의 어른들까지 모두가 이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선조는 이 문제로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그에게는 14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정작 마음 편히 왕위를 물려줄 적자는 없었습니다. 임해군, 광해군, 의안군, 신성군, 그리고 흥안군. 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할까? 선조는 고민 끝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조는 나이가 들어 다시 왕비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임모광후 김씨. 그녀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조실록은 이 긴장감을 이렇게 전합니다. 임모광후가 영창대군을 낳으니 조정이 크게 동요하였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담겨 있습니다. 영창대군의 탄생은 단순히 왕자가 한 명 더 태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력 구도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이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만약 선조가 영창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한다면 그들의 정치적 입지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임모광후의 외척 세력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적자인 영창대군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정통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흥안군을 포함한 다른 왕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 구도가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운명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세자 자리에서 밀려난다면, 만약 영창대군이 너무 어려서 즉시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다른 왕자 중 누군가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구조는 왕자들을 끊임없는 경쟁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승자 독식 구조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의 자리를 놓고 여러 사람이 경쟁할 때 그 경쟁은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강한 배경을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지지 세력을 확보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조선 왕실의 왕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능력보다 정치적 배경과 세력의 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흥안군의 어머니 정빈민 씨는 강력한 외척 세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흥안군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왕자의 품격을 갖추어도 배경이 약하면 왕위 계승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광해군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직후부터 영창대군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1614년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작 8살의 나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왕실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권력 다툼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흥안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현실, 어린 조카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그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왕실의 적자 문제는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안정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였습니다. 선조실록의 기록처럼 적자가 없다는 사실 하나가 조정 전체를 근심에 빠뜨렸습니다. 이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왕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가? 정통성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조선 왕실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고 그 혼란 속에서 수많은 비극이 탄생했습니다. 흥안군의 비극도 결국 이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성격이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흥안군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그의 성품은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합니다. 성품이 활달하고 호협하였다. 활달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밝고 적극적이며 사람들과 쉽게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호협하다는 것은 의리를 중시하고 약자를 돕는 협객의 기질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성격은 칭찬받을 만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왕족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중함, 절제, 예의, 그리고 정치적 감각. 특히 왕위 계승과 무관한 왕자라면 더욱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게. 이것이 안전하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흥안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활달했습니다.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고 의리를 중시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격이 그를 매력적으로 만들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조실록의 한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흥안군은 성품이 경솔하고 경거망동하는 바가 있었다.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떤 기록은 활달하고 호협하다고 하고 다른 기록은 경솔하고 경거망동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평가는 같은 성격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활달함은 때로 경솔함으로 보일 수 있고 호협은 때로 경거망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대와 상황입니다. 평화로운 시대, 안정된 왕실이었다면 흥안군의 성격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해군 시대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대북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수많은 신하들을 역모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활달하고 호협한 성격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성격이 시대가 바뀌면서 단점이 되는 경험.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조직 문화가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변하고 시대가 전환될 때 어제까지 칭찬받던 특성이 오늘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흥안군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광해군 시대의 정치 상황에서 이것은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왕자가 사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렇다면 혹시 정치적 야심을 품고 세력을 모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은 쉽게 역모 혐의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광해군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모라는 죄목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실제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역모로 몰렸습니다. 흥안군은 이런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성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꿀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좀 더 신중했다면, 만약 그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고 조용히 살았다면, 만약 그가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 위험을 미리 감지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이런 가정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성격은 이후 그가 내리게 될 치명적인 선택의 복선이 되었습니다. 활달하고 호협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신중하게 상황을 저울질하며 안전한 길을 택할까요? 아니면 의리와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할까요? 흥안군의 경우 그 답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성격은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격이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흥안군의 활달함과 호협심은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훌륭한 덕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 시대의 정치적 칼바람 속에서 그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만큼이나 이 강점이 현재 상황에서도 강점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면 자신의 장점조차 올바르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흥안군은 자신의 성격을 시대에 맞춰 조정하지 못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1623년 3월 13일 조선의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었습니다. 인조반정.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전복이었고 권력 구조의 완전한 재편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대북파는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반정을 주도한 서인 세력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어제의 역적이 오늘의 충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인조실록은 반정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으나 또한 두려워하는 빛이 역력하였다. 이 기록은 당시 사람들의 복잡한 심경을 잘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광해군의 폭정이 끝난 것을 기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반정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하가 왕을 폐위시킬 수 있다는 선례. 이것은 조선의 정통성 원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성리학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명분과 질서였습니다. 왕은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립니다. 신하는 왕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반정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반정주도 세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광해군이 폭정을 일삼고 어머니를 유폐시켰으니 이는 하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그를 폐위시키는 것이 오히려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 이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광해군의 폐모살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반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폭군이라 해도 신하가 왕을 폐위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인조시대 내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인조 자신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성에 대한 불안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그에게 자랑이 아니라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광해군의 죄를 강조하고 반정의 명분을 반복적으로 선전하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흥안군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는 광해군의 동생이었습니다. 혈연상으로는 가까운 관계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광해군 시대에 그가 특별한 권력을 누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왕자들처럼 조용히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조반정 이후 그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폐위된 왕의 동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조 입장에서 볼 때 광해군의 형제들은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광해군 보기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 중심에 광해군의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인조 시대에는 이런 의심과 공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역모로 몰렸고 연좌제로 가족 전체가 화를 입었습니다. 흥안군은 이런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단지 광해군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는 현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연좌의 논리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낙인 찍히는 일.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 이런 구조적 불공정함은 당사자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줍니다. 흥안군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행동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의심받지 않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활달하고 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에게 조용히 숨어 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비극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시대는 그에게 신중함을 요구했지만 그의 성격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조반정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복이었습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죄가 되고 어제의 충성이 오늘의 배신이 되는 시대. 인조실록이 전하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분위기는 바로 이 혼란을 보여줍니다. 이런 시대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 희생될 것인가? 흥안군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신념을 택할 것인가? 흥안군의 이야기는 그 선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1624년 1월 조선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이괄의 난. 인조반정을 함께 이룬 공신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정으로 세워진 정권에 대한 반란.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인조 정권의 정통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괄은 반정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인조를 왕위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 사이의 공로 다툼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그는 소외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란을 결심했습니다. 1월 24일 이괄은 평안도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겨우 1년도 안 된 정권이 벌써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인조는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공주. 왕이 수도를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치는 것. 이것은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피난 행렬은 참담했습니다. 추운 겨울,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급하게 떠난 여정. 왕과 신하들, 그리고 일부 왕족들이 뒤섞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흥안군도 이 피난 행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흥안군이 피난 행렬에서 이탈했습니다. 왜? 이 질문은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기록은 결과만을 전할 뿐 그의 내면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조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흥안군이 도중에 이탈하여 역적 이괄에게 투항하였다. 단 한 줄의 기록. 하지만 이 한 줄 뒤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왜 피난 행렬을 떠났을까요? 역사가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전에 이괄과 내통했을 가능성. 어쩌면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흥안군과 접촉했을지도 모릅니다. 광해군의 동생이라는 신분은 반란군에게 정치적으로 유용한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반란이 성공한다면 흥안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괄에게도 흥안군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충동적인 성격에 의한 즉흥적 결정.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흥안군은 활달하고 호협한 성격이었습니다. 피난길의 혼란 속에서 그는 어쩌면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인조 정권에서 나는 언제나 의심받고 소외된다. 차라리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적 박탈감과 정치적 야심.
인조 반정 이후 그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광해군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계속 견제받고 의심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괄의 반란은 그에게 일종의 기회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어떤 이유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내린 선택 자체입니다. 그는 피난 행렬을 떠나 이괄의 군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괄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흥안군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의심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삶.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의심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왕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권력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이 마침내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 그 유혹은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만약 반란이 실패한다면 자신은 역적이 됩니다. 역적의 최후는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서울로 진격했습니다. 2월 11일 그들은 마침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흥안군은 창덕궁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1624년 2월 11일. 이날이 흥안군이 왕이 된 날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왕위가 단 3일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택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흥안군이 피난 행렬을 이탈한 그 순간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선택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느낀 감정, 그가 품었던 희망과 두려움을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역적 이괄에게 투항하였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투항이 아니라 탈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심과 소외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 문제는 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선택의 순간 앞에 섭니다.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기회 사이에서, 수능과 도전 사이에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흥안군의 선택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충동적인 선택,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 감정에 휘둘린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고. 1624년 2월 11일 조선에는 두 명의 왕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공주로 피난간 인조, 또 하나는 서울 창덕궁에 앉은 흥안군. 이 초현실적인 상황은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흥안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괄의 반란군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즉위식은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례도 충분한 신하들의 참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왕이었습니다. 창덕궁에 앉아 전하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허무함이었을까요? 아마도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왕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왕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이괄의 반란군은 서울을 점령했지만 전국을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방의 군대들이 속속 인조를 지지하며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흥안군 편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실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역적들이 흥안군을 추대하여 왕이라 칭하니 서울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단순히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인조가 왕이었는데 오늘은 흥안군이 왕이라니.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흥안군을 지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새 왕이 누가 되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인조를 정통 왕으로 인식했습니다. 흥안군의 왕위는 반란군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았지만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라 불렸지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궁궐에 있었지만 포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괄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안군은 단지 이괄이 내세운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이괄에게 필요했던 것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광해군의 동생이라는 신분. 그것이 반란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폭군 인조를 몰아내고 정통 왕족을 복위시킨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인조도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래도 1년 넘게 통치했습니다. 반면 흥안군은 고작 며칠 만에 왕이 되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2월 13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인조편의 군대가 서울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반란군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 14일 이괄의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흥안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괄을 따라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항복할 것인가? 그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이괄과 함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항복해봐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순히 두려워서 이괄을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왕위는 끝났습니다.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정확히 3일 72시간의 왕. 이것이 흥안군이 왕좌에 앉아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왕좌에 앉는 것이 진정한 권력일까요? 흥안군의 3일 천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는 칭호를 받아도 아무리 왕좌에 앉아도 실제로 통치할 수 없다면 그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인조실록이 기록한 백성들의 혼란은 정통성 없는 권력의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흥안군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직위는 높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리더. 권한은 있지만 영향력이 없는 위치. 형식적 권력과 실질적 권력의 괴리. 흥안군의 3일 천하는 이 괴리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3일간의 허울뿐인 왕이었고 그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도망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괄과 흥안군은 북쪽으로 향했지만 추격군은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2월 말 이괄의 군대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이괄 본인도 부하에게 배신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란의 주모자가 사라지자 남은 것은 흩어진 잔당들 뿐이었습니다. 흥안군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4월 초 그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붙잡혔는지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4월 13일 흥안군의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역적으로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조실록은 짧게 기록합니다. 흥안군을 서소문 밖에서 효수하였다. 효수. 목을 베어거리에 걸어놓는 형벌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처형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재판도 없었습니다. 변명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역적이라는 이유로 즉결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후회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체념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패자의 마지막 말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피난 행렬에서 이탈한 그 순간, 왕위에 오른 그 3일, 도망치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순간.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피난 행렬을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이괄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아마도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흥안군이 죽은 후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영모에 연루되면 삼족이 멸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안군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완전히 멸족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왕실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는 역적으로 기록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평생 이 오명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흥안군이 죽기 직전 그가 저주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를 이용하고 버린 자들에게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다. 이것이 정말 그가 한 말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저주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기원입니다. 그는 공신이 되었고 막강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1623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책임을 지고 귀양을 갖고 얼마 후 사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 김자점. 그도 이괄의 난 진압에 참여했고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 역시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영모 혐의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흥안군의 저주가 실현된 것일까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기원과 김자점의 몰락은 그들 자신의 정치적 실수와 권력 다툼의 결과였습니다. 흥안군의 저주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의 실현으로 해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권력의 부당함에 대한 응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흥안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쓸모 없어지자 버린 사람들. 그들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일종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권력의 대가는 때때로 너무나 가혹합니다. 흥안군은 단 3일의 왕위를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용했던 사람들도 결국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인조실록에 효수하였다는 짧은 기록 속에는 한 인간의 비극적 삶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27년의 살.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될 수 없었던 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함정에 빠진 살. 3일간의 영광과 영원한 오명.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잠깐의 기회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흥안군의 선택은 그가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주는 실제로 실현되었든 아니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진리를 심었습니다. 부당하게 권력을 얻은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흥안군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남자의 비극적 생애를 따라왔습니다. 10번째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될 수 없었던 운명. 적자 없는 왕실의 혼란 속에서 불안하게 자란 어린 시절. 활달하고 호협한 성격이 시대와 맞지 않았던 비극.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격변 속에서 더욱 위태로워진 위치. 피난 행렬에서 이탈하여 반란군에 합류한 결정적 선택. 단 3일간의 왕위와 허무한 몰락. 그리고 27세의 나이에 맞이한 비참한 죽음.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이었습니다. 선조실록은 말합니다. 적자가 없어 조정이 근심하였다. 이 한 줄의 기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꿨을까요? 흥안군뿐만 아니라 광해군도 영창대군도 수많은 왕자들이 이 구조적 문제의 희생자였습니다. 인조실록은 말합니다. 역적 이괄에게 투항하였다. 효수하였다. 이 냉정한 기록 뒤에는 한 인간의 고민, 갈등, 두려움,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것을 모두 지워버리고 단지 역적이라는 낙인만을 남겼습니다. 흥안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일까? 아니면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비극적 운명을 타고났을까? 아니면 그의 선택이 비극을 만들었을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불운한 시대에 불운한 위치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선택할 수 없었던 운명입니다. 하지만 피난 행렬을 이탈하여 이괄에게 간 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랬는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느낀 감정, 그가 가진 정보를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 선택은 그에게 3일간의 왕위와 영원한 오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태어납니다. 시대, 가족, 환경, 신분. 이것들은 우리의 운명을 크게 제약합니다. 하지만 그 제약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흥한군의 비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결정,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 감정에 휘둘린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장점이 현재 상황에서도 유효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권력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식적 권력이 아니라 실질적 권력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흥한군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흥한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왕실의 복잡한 정치 구조를 보았습니다. 권력 다툼의 잔인함을 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왕위를 차지했던 흥한군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같았던 운명.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완전히 뒤바뀐 인생. 3일간의 왕위와 27년의 살. 그리고 영원히 남은 오명.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7가지 핵심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첫째, 왕실의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어냈는가. 둘째, 적자 문제가 왕자들의 삶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는가. 셋째, 개인의 성격이 시대와 맞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넷째, 인조반정이라는 격변이 모든 것을 어떻게 뒤바꿨는가. 다섯째,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섯째, 형식적 권력과 실질적 권력의 차이가 무엇인가. 일곱째, 권력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가. 이 7가지 흐름이 하나로 모여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의심과 소외 속에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안전한 평범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영광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가진 정보가 다르며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흥한군을 단순히 반역자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를 단순히 희생자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이었고 그 시대가 그에게 강요한 선택 앞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비극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선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흥한군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내린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흥한군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시대를 읽고 본질을 파악하고 존엄을 지키는 것. 이것이 흥한군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이 역사의 한 장면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 우리는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더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역사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